가림토 또는 가림다, 그리고 조선 4세 임금인 세종 대왕께서 만드셨다는 국민정음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최초로 접한 문자는 한자다, 이렇게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 학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학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문조차도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정착되었는지 그 과정과 시기를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일찍부터 한자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고대의 그 문자는 연구해놓은 보면 몇 자 안 된다, 얼마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우리말을 하면서 문자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말로 하는 구어와 글로 쓰는 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흔히 구한말 그때 와가지고 원문 일치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미 한자는 중국 글자로 둔갑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글자가 없었고 세종 25년에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런 잘못된 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원에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는 사대기로 나온 글자. 그래서 한자라고 썼나? 한자의 기원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 때 이후로 그리고 배달시대 때 태호복기시대에서 칼배를 처음으로 그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면 그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근거를 해서 복희 8괴에서 문자가 탄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당한 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끼줄에, 옛날에 새끼줄에 그 매듭을 엮어가지고 큰 일이 있으면 매듭을 좀 크게 만들고 작은 일이 있으면 좀 작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일부 했는데 그것이 문자의 기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수 발자국 기원설, 조수, 새와 그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는 설설. 한나라 때 그 허신이 지은 설문부자 서문에 장일이라는 사람이 황제 흥원의, 중국 시조인 그 황제 흥원의 사관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복희와 동시대 사람이다, 또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 중국 서적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장일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그 연구를 해서 글자를, 스계라는 것은 글자죠,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일이라는 분은 우리 환단고기에 따르면 북미족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설이라고 해서 그림 글자죠. 구어로 된 문자가 나오기 전에 고대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 뱀, 나무 이런 것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는데 그것이 문자의 기원이다, 이런 설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갑골문자 기원설이죠. 갑골이라는 것은 거북의 배 껍질과 등 껍질, 이것을
귀갑이라고 합니다. 귀갑. 그리고 주로 소의 어깨죽지 뼈 같은 게 넓적한 뼈, 또는 돼지나 양의 그 뼈를 설계했는데요. 그 뼈에다가 글을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 갑골이라는 것이, 갑골문이라는 것이 물론 보조성도 근한땅, 지금의 요동 그쪽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기원전 한 13세기에서 11세기경에 그 은나라에 많이 나오고 특히 그 상나라가 하은주, 이 중국 고대 왕조가 있는데 그 상나라가 은 땅으로 수도를 옮겨서 은나라가 되는데 그때에 그 점을 친 내용이 이런 그 갑골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자가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갑골이 발견된 것은 아주 오래지 않습니다만 한 20만 점, 16, 7만 점 이상이 많이 발견됐대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그 갑골문을 실제로 해독한 그런 책이 또 있고 갑골문에 관한 책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갑골문자는 한자를 만드는 원리가 이제 6가지 육서가 있는데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라는 겁니다. 옛날 이집트 상형 문자 이런 것은 상형, 지사 이런 원리는 들어있을지 몰라도 다른 원리, 형성이라든지 또는 전주, 가차라든지 이런 데 해당하는 글자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갑골문에는 그런 육서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완벽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골문자를 한문의 기원술로 보기에는 갑골문자 자체가 너무 발달한 문자다. 그래서 갑골문자 이전에 분명히 그 전 문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한자를 처음부터 한자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원나라 때 쓴 그 원사라는 책에서 한자라는 말을 거의 처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자는 중국 민족이 만든 글자가 아니고 중국 민족이 쓰는 글자.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 쓰고 있는 글자를 한자라 한 것이지 자기 한족 또는 옛날에 그 화하족이 만들어낸 문자는 아니다. 그런 뜻으로 원나라 때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는데 그냥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오문자가 그 경청한 단계를 보면 상나라 또는 은나라 때부터 주나라의 그 초기 순주시대까지 나온 그 문자가 이제 갑골문자라든지 갑골문자, 그 다음에 이 금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청동기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청동기 문화시대인데 청동기로 만든 물건이 굉장히 많겠죠. 그릇도 있고 제기라든지 하기가 많은데 특히 이 종과 속체 이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문을 일명 종정문이라고 합니다. 종치는 거. 절간이 달린 종이라든지 이건 속인데요. 여기 보면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지 않은 것도 많은데 긴 것은 거의 이렇게 한 500자 가까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글자체로 보면 이게 정수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두문자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과두라는 것이 올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올챙이 머리가 있고요. 올챙이 꼬리가 있잖아요. 이 글자가 올챙이가 막 헤엄쳐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두문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주나라가 서안에서 이제 낙양으로 천도를 하고 공주시대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천주 전국시대를 마무리하고 진나라의 시황까지 보면 이 대전이라든지 소전, 또 석공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전이는 이제 주나라 초기에 있었던 글자고요. 소전은 주나라 때부터 뭐 진나라 줬어요.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데요. 소전. 그 다음 이제 석고문이라는 것은 이게 돌의 색입니다. 돌이나 빛색이 이렇게 돌을 색입니다. 그것을 석고문이라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진나라 이후에 예서, 해서, 초서, 행서, 또 오늘날의 간체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서라는 것은 진나라 때, 진나라 말에서 그 한나라, 어떤 책에 보면 한나라 때 사람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 보면 진나라, 그 진시황이 진나라입니다. 그때 진나라라는 게 한 42년밖에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았던 정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 때 예서는 이게 글자가 조금 납작합니다. 납작하죠. 또 획이 좀 반듯반듯합니다. 둥글거나 그 동그라미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 때 시어진 예서를 8분체라고 한다. 8분. 팔자, 8팔자로 보면 이렇게 좀 글자가 이렇게 딱 퍼져 누웠잖아요. 그래서 8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서라는 것은 여기에 비해서 글자가 밑으로 이렇게 메워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거 반듯반듯한 글자체. 그 뒤에 이제 이 초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나라 때. 이걸 해서를 이제 쓰기가 바꾸니까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막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 못 알아볼 글자도 있고요. 그래서 물음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서와 초서의 장점을 취해서 약간 필기체를 빨리빨리 쓰는 필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단체자라 해가지고 획을 정말 이렇게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한자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졌죠. 이 간체자의 그 대비 개념으로 이제 번체자라고 하는데 이런 건 다 번체자죠. 간체자. 그리고 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요걸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갑골, 금문, 소전, 예서, 초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환단고기를 근거로 해서 이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배달 시대 때에 그 녹도문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뒤에 뭐 원문이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배달 시대 초대 환웅천왕에서 심지협덕, 심지라는 지책을 받고 있던 그 협덕에게 명해서 문자를 만들게 하셨는데, 협덕이 녹도문, 사선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 녹도문 또한 녹서, 사선 녹도 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5,900년 전, 5,8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동안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기원전 3,000년경의 그 수메르 문자, 쉐기 문자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보다도 훨씬 앞서오는 그런 세계의 최고의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군, 고조선의 그 단군 왕금 때 이게 나오나요?
단군 시대에는 이 신전이라는 게 있었다. 신전. 단군 왕금 그 때에 문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그래서 이 상형 또는 표의 글자, 끝글자인 진서 또는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신지로 하여금 석에 글을 짓게 하셨다. 이 신전은 오늘날 사용되는 한자에 또는 각골 문자에 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안 것입니다. 물론 그 각골 문자라는 것이 배달 때의 그 녹도, 녹서에도 영향을 받았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녹서와 이 고조선 때의 신전,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갑골문이라고 하는 육서의 원리를 다 갖춘 그런 문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 때의 가림토는 가림토 왜 잘못됐네요. 가림토는 기원전 2181년 그러니까 옛 조선의 3세 단군이신 가륵 단군 2년에 삼남직을 맡고 있던 을고록에게 명해서 문자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게 가림토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사실 고조선 때만 하더라도 뜻글자인 그 한자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전 또는 진서와 또 가르당군 때 만든 소리 글자인 가림토 38자로 된 자음 11자와 모음 27자 이게 38글자로 된 가림토를 동시에 썼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조선 때의 이 이두법을 왕문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한수 사람 왕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수는 아마 건한 지금의 요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책을 보면은 한수라는 것이 그 양자강 중류 지방의 한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한수가 그 한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한 고조선의 그 일부인 지금의 요동 땅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는 강 이름이 아니겠나, 동치의 땅 이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수 사람 왕문이 이두법을 지어서 이걸 건한 왕에게 올렸는데 이 이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에 설총이 만든 게 아니고 설총이 물론 조금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두라는 것은 그 한문을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출어 동산 이렇게 하면 한문입니다. 해가 동산에서 나온다, 뜬다. 그런데 우리는 해가 동산에서 뜬다 하지 해가 뜬다 동산에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은 일출어 동산을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해가 동쪽에서 동에서 뜬다 이렇게 고치면 일동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출어 동산 이렇게 하면 한문이고 일동산출 하면은 이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두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한문을 쓰고 있다는 증거죠. 만약에 우리가 한문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이두를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소리 글자도 동시에 쓰지 않았다면 이두를 만들 수가 없죠. 이두를 만들었다는 것은 뜻글자와 소리 글자를 이미 동시에 쓰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이두는 조선시대까지도 쓰여졌던 겁니다. 조선시대에 그 아전들이
관청 그 사무를 기록하거나 또는 뭐 민간에서 무슨 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때도 이구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조선 때의 그 훈민정음, 세종실록, 세종 25년 12월초에 뭐 이달에 임금께서 음문 28자를 지었으니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을 했고, 그 나누면은 뭐 초중종성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합치면 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왕조실록에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건 뭐 다 볼 시간 없겠습니다만, 이 환단고기에 태백일사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신시공이라든지 소도경전 보면 여기에 그 문자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동중이 있은 삼성기 주위에 이런 진한, 고조선 진한과 부여와 외에는 이런 혹은 뭐 가로로 쓰고 녹건을 이렇게 묶어서 또는 나무에 문자를 새겼는데 오그레에서는 붓으로 글씨를 썼다. 이것을 보면 필시 그 옛적에 그 앞시대에 문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그 천부경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천부경은 그 황국시절에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배달 때에 그 녹도문으로 기록을 했고, 그것을 아마 빗석에다가 새겨 놓았던 모양입니다. 묘향산에 뭐 그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최치원 선생이 발견을 해서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두루마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질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 전하기를 신시, 배달, 신시에 녹서, 녹도문이 있었고, 또 그 배달 시대에 자부 선생이 썼던 우서가 있었고, 치우천왕 때 화서, 뭐 투전문, 화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앞으로 연구거리라고 했습니다. 투전문, 아마 싸움을 하거나 사냥을 해서 그게 뭐 어떤 성과가 있었다. 그런 걸 기록한 게 아니라 투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 글자의 흔적이고, 또 복희, 태호복희에게 용서가 있었고, 단군 때 신전이 있었다. 신전. 신령스러운 옛 글자라는 거죠. 신전이 있었다. 이런 등 글이 편용어, 백산, 흑수, 청구, 구려지, 여기다. 백산, 흑수, 청구, 구려가 살던 그 땅이다. 백산, 흑수, 청구.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지금 잘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태백산은 저 중국에 있는 산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백두산에서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큰 도시를 열 만한 그런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동 그쪽에 베이징이 있는데 거기도 또 태백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서북 쪽에 있는 그 쪽에서 신시를 열었다가 고조선 때 만일 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여인이기 때문에 이 부여라는 것은 북부여를 말합니다. 북부여. 그렇죠? 그러니까 북부여 앞에 그 고조선을 대부여라고 그러잖아요. 대부여. 국물당군이 되시고서
국호를 대부여로 고쳤어. 그 대부여가 내년 이제 고구려의 국인데, 구세 이때인데, 그때 사람 왕문이다. 그때 보면 되겠어요. 고구려 고조선 사람이거든요. 왕문이 시이 전위 번화야. 그러니까 이 정서가 좀 번잡하다. 심정이 뭔가 좀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초생기획, 좀 그 획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신작 부예의 수지야. 새로 부예를 만들어서 썼다. 부예라는 것이 아마도 앞에서 본 그 예서와 정서의 중간쯤 되는 그런 것이 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문이 그런 그를 신전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진나라 때 진시황이 생긴 진나라 때 정막이라는 사람이 숙신에 사신을 왔다가 숙신을 뭐 자세히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숙신 고구려 때 뭐 어떤 일부 부족이나 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하고 숙신이 비슷합니다.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 자기들 발음대로 조선이라 하지 않고 발음대로 막 주신, 숙신 막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숙신. 그러니까 봉사의 숙신이 실제로 고조선을 말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이 숙신의 사신을 받들어 사신을 왔다가 더 왕문 예법을 함수하고, 왕문의 그 예법, 예서, 왕문이 예서를 부예 이걸 말하는 그 예서를 예법을 더 한수에서 얻어가지고 인 기획이 소변지형. 그래서 그 획을 인해서 약간 이렇게 형태를 변화시켰는데 그것이 지금의 팔분이다. 팔분이라는 것은 그 한나라 때 진나라 말 한나라 이름이 아마 그 진나라 말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나라 때 뭡니까 법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형벌을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조금 잘못하면 까다하면 사형 나는다 이겁니다. 그래 형벌을 엄하게 했기 때문에 가문마다 막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전 식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막 그 사무를 보는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서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획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글자를 납작하게 8자가 납작하니까요. 공수로 만든 게 많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삼국시대가 끝나고 또 한나라가 끝나고 그 후대 진나라 때 왕차중이 해서 반듯반듯한 그 해서를 지었어요. 차중은 앞서 고조선 사람 왕문의 무슨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문자의 소원 근원되는 바가 신시의 율법이다. 신시의 녹서가 있었다. 이 녹서가 맨 머리가 되고 거기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 한자가 역신기시류야. 지금의 한자가 또한 그 지류, 그 가지,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것을 계승했다. 명예라. 그게 분명하다. 참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런 우리 문자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런 남해 현 낭아리 암벽, 지금의 남해 있는 남해 군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곳을 가리키는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시, 오각,
신씨의 옛날 그 옛날에 색인 그것이 있고, 그의 왕문지, 소서지, 법이 유무, 의정하고, 그리고 그의 사람 왕문의 쓴 바의 그 법이 부와 비슷하고 정과 비슷하다. 부와 비슷하고 정과 비슷하다. 부는 이거는 부호를 봐. 부호와 비슷하고 꼬불꼬불한 그 정선 글자와 비슷하다. 여기 보면은 은학 한문이 개왕문 율법이냐. 은나라 때의 그 학문이라는 게 이게 주로 이제 그 학문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학문이라든지 그 시대의 문화 이게 갑골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갑골문에 기록된 그런 내용 또 그런 막 학문 그걸 학문이라 한다면 학문이라 또는 막 은나라 때 그런 학문이나 그 이후의 학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대체로 왕문 율법이냐. 왕문이 남긴 법이다. 왕문이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서 이런 글자들이 조금 나오고 갑골문도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흥천왕 때 배달 시대 때 신지 협덕에게 명해서 쓰게 글자를 만드셨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협덕이 무리와 누구로 사냥을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혼자 떨어졌어요. 그걸 보니까 사슴이 한 마리 보이길래 활을 쏘았는데 사슴이 달아나버렸다. 그래서 이 사슴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어느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 강가에 그 모래에 사슴의 발자국이 쫙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힌트를 영감을 얻어가지고 반복 심사, 반복해서 생각을 살피고 생각을 하고 널리 그 만상을 관찰을 해서 그 다일에 다일 많은 날이 되지 않아서 많은 날이 되지 않았다니까 아마 뭐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2년 이렇게 지난 게 아니고 뭐 한 달이나 한 달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아니면 뭐 한 보름에 여름에 모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많은 날이 안 걸려서 오득 깨달아 얻었습니다. 찬성 문자 처음으로 이루어진 문자를 얻었다. 이것이 태고 문자의 이야기다. 자, 아까 그 당군 왕금 때 글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선의 당군 왕금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에 태무에게 명해서 토지를 개간하시고 성조로 비궁식 궁시를 짓게 이렇게 기록하시고 신지로 조석해라 신지에게 서계를 만들게 하십니다. 또 의학을 만들게 하고 뭐 판적, 호적을 이렇게 관리하고 호적을 관장하려면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가 없는데 호적 만들 수 없죠. 또 괴서, 점을 치는 거죠. 정마, 금사를 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위해 당군 왕조 때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시 때 유상목 아마 뭘 계산할 수 있는 거 3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치우는 푸전모가 뭐 부여의 수상 그다음에 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산목은 이렇게 그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우리 그 뭡니까 이 로마자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것도 요걸 세우는 걸 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한자의 그 근원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배달 때의 녹서, 그리고 고조선 때의 짐석인 신적.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림도, 고조선 3세 그 가락당군 때 만드신 거죠. 이것은 세종임금 때 만든 훈민정음의 원형이다. 이거는 뭐 비교해보면 원형이라는 걸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림토 또는 가림다는 이 모음이 11자입니다. 하늘, 인간, 땅, 상미하는 요 글자에 요 결합을 하니까 이렇게 기본 모음이 11자예요. 요것도 자음인데 이게 무려 27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은 이 초성과 중성, 자음을 보통 초성이라고 해요. 초성. 그리고 중성. 모음은 중성이라고 해요. 하여간 자음인데 자음이 17자고 모음이 11자. 그렇지, 11자인데 요 모음 형태가 요거하고 완전히 똑같죠. 순서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음이 같고 자음도 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체계가 같은 글자다. 같은 문자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가림토를 만들었다는 걸 기록입니다. 가락당군 경자년 2년에 시속이 3불일하고 풍속이 일치하지 않고 방언이 상수, 지방말이 서로 이렇게 달라서 수유, 상형, 표의지, 진서나 비록 상형, 표의의 진서가 있지만 어떤 형태를 본뜬 뜻글자인 그 진서, 아까 신전이라고 했습니다만 10가지 역이 의다불통하고 백리지, 우기, 자남, 10가지 역이 여기 보니까 10가구 정도 모인 마을. 이래, 새로 읽어보니까 이게 뭐 10가지 역이 아마 10집이 아니고 10집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집안이 모인 볼. 그 다음에 의다불통,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이 많으냐? 불통, 통하지 않는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백리가 되는 땅에 글자가 어려워요.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뜻글자인 신전 같은 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 한자 쉬우냐 그러면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또 지방마다 말이 다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신시 때 만든 녹서겠죠. 녹서라는 게 한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좀 남아있는 그거 보면은 아마 쓰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네, 잘 보면. 그래서 이때에 삼랑 일보로에게 명해서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38자신이 시위 가림. 이것이 가림토이다. 그 글의 가로대 일탕. 그 다음 이것은 그 뒤에 있는 그 태백일사에 나오는 건데요. 내용이 거의 같죠. 당군세기 가령 2년에 상하고 정음 38자 시위 가림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훈민정음에 붙인 서문입니다. 옛날에는 훈민정음이었는데 1900년대에 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때 주시경 선생이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해서 한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지어미 여중국하여 여러 문자로 불상유통하였고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하여도 이종 부백신 비정자 다이라 여 미차민연하여 신제 28장의 욕사인으로 있어봐야 편을 이룹니다. 그리고 부작의 책에도 우리가 나와 늘 외우는데요. 그 후민정음을 창제한 우리도 그렇게 사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한글 학자들이 음필칭 말만 했다면 그럽니다. 창제,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 창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만들었다. 또 제자 여미도 옷의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임금이 만든 거는 옷의자를 안 쓰고 요글자를 씁니다. 심지어. 보통 사람이 만들면 옷의자를 쓰는 거죠. 신하들이 만들면 옷의자를 씁니다. 임금이 만드시기 때문에 제자 요를 쓰는 창제가 아니고 분명히 신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 근데 이상하다. 왜 창제라고 얘기를 안 하시죠? 학자들은 전부 창제라고 합니다. 이 후민정 제작의 설을 좀 보면 이게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세종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달에 산 임금께서 친히 법문 28자를 만드셨다. 기자 방보전, 그 글자는 옛 글자를 모방을 했는데 이건 좀 이건 친히 만드셨다. 어제 임금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기록상을 보면 분명히 임금님이 만드신 거예요. 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친제 협찬설. 임금이 친히 만드셨는데 이 집현전 요 학사들이 저희 8학사가 도와드렸다. 그래서 있고 어떤 학자도 그냥 친제라는 말도 없이 학사들이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학사 창제설 또는 세종명제설, 세종 임금께서 명을 하셔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지었다고 하는 설입니다. 임금께서 직접 짓지 않고 이런 학사들에게 그대들이 좀 글을 지어봐라 이렇게 하셨고 실제 이 학사들이 다 지었다. 이 설도 다의 근거가 있습니다. 세종 25년 같은 아마 세종 임금이 연세가 아마 47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2살에 아마 임금 되시면 15년. 근데 세종 26년도의 기록을 보면은 세종 임금이 눈이 편찮고 건강이 안 좋아서 충주 그러니까 어디 거기 그 온천에 이렇게 요양을 다니셨다. 요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임금이 건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한글을 세종 국민정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안 나빴는지 모르지만 온갖 병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치면 이제 당뇨병,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시고 어깨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시고 이런 병이 많아가지고 세종시로 제가 다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온천에 몇 달 다녀오셨다고 냉천을 다녀오셨다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글자를 만드실 수가 있었겠나. 아마도 그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친제 협찬설이 통용되는 것으로 우리 학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자체는 세종의 친제이고 계례문이라고 해갖고 훈민정음을 보면은 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맨 앞에 아까 본 그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인기가 쓴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의라 그래가지고 글자를 풀이 있어요. 글자를 풀이하고 초승해, 종승해, 그다음에 경성은 어떻게 하고 방점은 어떻게 찍고 이런 가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글자 치고 그렇게
짧은 내용의 글자의 제작 원리라든지 쓰는 법을 그렇게 명쾌하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동임금이 글자를 28자를 만드셨고 요런 해례, 풀이하고 요거 뭐 요런 거 원리설 체계를 이렇게 잡아 설명한 것은 학사들이 했을 것이다. 이것이 친제 찬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실협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왕실협력설이라는 것은 뭐냐? 세종임금이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혼자서 만드셨는데 그 왕자 대군 그리고 공주들이 도왔다. 이런 설입니다. 특히 이제 그 공주 중에 정의 공주라고 있는데 정의 공주가 특별히 많이 도왔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걸 뭐 부정하는 학자도 있고 굉장히 설이 많은 겁니다. 그럼 집현전 학사들은 뭐 했나? 세종임금이 한 10년 이렇게 하시가 또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집현전 학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글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집현전의 그 나이가 많은 학자들, 특히 집현전 구제학, 최만리 등 7신하가 반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런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글자를 만드시가 되겠습니까? 그래 세종임금이 그렇지 않다 하고 당장 하옥시켜라 이래가지고 7명을 다 의금부에 의해서 하옥을 시켜 감옥에 가다가 그 다음날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물어가 대답 잘 못하고 이런 신하 한 2명은 좀 혼을 내고 다 풀어줬습니다. 일단 다 풀어주고 한 명은 좀 관직을 이제 해직이 되고 한 명은 장을 뭐 이렇게 땡때를 맞았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글자를 만들 때 몽고 글자의 영향을 받아 파스칼 문자라고 또 어디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이 분분해요. 학자들 논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이게 왜냐? 요게 개해 있는 동지에 우리 전하께서 정엄 28자를 창제하시게 돼서 정인지수 여러분 선생님 창제라는 말 썼나요? 나오네. 약에 임금께서 간략하게 이렇게 지어서 이게 준 거예요. 뭐예요? 예의라는 뜻이에요. 전하께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그 훈민정음은 상형이 자방고전 그 모양 상형으로 된 모양을 보던 그런 건데 그 글자는 옛 글자 옛 글자 고전은 옛 글자라고 합니다. 옛 글자를 모방을 했다. 이렇게 쓰면 정인지가 그 학사의 원문팔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 학사를 말하는 이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정인지가 이렇게 물론 최말리가 올린 반대 상소문에도 이 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식을 여기에도 기자 방고전 이렇게 바로바로 기자 방고전 이렇게 해서 요 글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몽고 글자를 보고 안 했을 것이다. 뭘 보고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분하지만 정작 이 오조선대 가림토 일부만 해나옵니다. 이 가림토 아까 봤죠? 이게 모음이 똑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상고시대 때 지었는데 이거 영향을 안 받고 무슨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을 했습니다만은 전부 끝내. 가림토 문자 이것은 조선의 훈민정음에 이걸만 뺏기다 보니 한국이 아니고 조선의 훈민정음 그 다음에 일본 신대 문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가림토의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소위 신대 문자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비석이 있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신대 문자는 아주 오래된 거다. 따라서 지금 뭐 1543년에 만든 훈민정음보다는 훨씬 오래된 거기 때문에 신대 문자가 우리나라에 건너와가지고 훈민정음 만들 때 영향을 줬다. 이 글자가 신대 문자가 훈민정음의 원형이다. 이렇게 일본 참고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신대 문자를 그 새겨놓은 비석 자체가 후대에 조작한 거랍니다. 1800년대. 일본 사람들 그런 짓 잘하잖아요.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비석이다. 뭐 2000년대의 비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00년대. 거짓말이라고. 이거 굉장히 뭐 성스럽고 진지한 보물로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신사 앞에 이런 데를 막 이런 거. 그다음 인도 구자라트 문자, 몽고 파스타 문자, 갑볼 문자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한자처럼 구분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한국에 심지어 인도에 가보니까 이게 한글하고 비슷하죠. 거기 갔죠. 거리에 간판 같은 거 보니까 어디 가니까 우리 글자하고 똑같더라. 또 뭐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같은 게 많더라. 이런 것이 여행자들이 쓴 책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토가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줬다. 저번에 저도 포도에서 강의할 때 강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만 뭡니까? 아메리카 인디언이 쓰는 말에 우리말하고 똑같은 말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가림토를 쓰던 우리 우리 민족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를 볼 생각인데 실제로는 모자라고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본 결과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역사도 그렇게 유구하지만 문화가 왜 그렇게 뛰어났는가? 오래전에 문자를 여러 가지로 써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만 문화를 창달했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발명, 문자가 있어야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죠. 말만 있고 글자가 없다면 그 문화가 후대에 잘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전해질 뿐이죠. 옛날 서사시처럼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서사시. 그래서 자기 조상들 역사 전부 다 외워가지고 할아버지가 외워가지고 아들이 또 손자에게 이렇게 전달해봤자 그거 얼마나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고시대의 이 소위 한족의 북이라고 하는 이 화하족을 한당고기를 보면 우리가 거의 실제로 다스렸다. 실제로 다스리고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왕조도 우리가 건너가서 시험.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예달 때 이미 녹수를 만들었었고 이 녹동을 바탕으로 하여 방문왕릉 때 한자의 원형인 신전을 만들었다. 이 녹수와 신전이
갑골 문자의 원형이 아니겠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갑골 문자라는 게 사실 중국 글자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글자다. 왜냐하면 산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소리 글자인 가림토를 만들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훗날 국민대목을 만들고 오늘 뭐 한글을 보면은 그 아래 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모음에 보면 아래 아가 있고 의가 있고 이가 천지인인데 이 아래 아가 언제 없어졌느냐 보니까 제가 기억력이 나빠갖고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하면 1900년대 초입니다. 1910년대 초, 1910몇 년인데 그때 일본 학자 3명과 우리 학자 3명이 모여가지고 표기법 뭐 이런 걸 좀 검토를 했어요. 물론 그 앞에도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에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 아야라는 거 요거 지금부터 이거 없어도 된다. 이거 막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 아야를 전부 그냥 아로. 그래 아야라는 거 요게 발음 그 음가가 아와 오의 중간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오 발음할 때처럼 오하고 실제 소리를 아를 내면 그게 오에 아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람 방을 얘기고 가람 옛날에 가람이라 가람 그때 분명히 글자는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고 자기들 글자도 아닌데 없애버려. 그때 이미 뭐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3대3 동수로 그 뭐 팀을 만들었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발음이 좀 쉬지 않았겠나. 쉬지 않았겠나.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물론 뭐 아래아 발음이 조금 희미해졌다고 해도 그걸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없습니다. 한글하고 국민정음은 다릅니다. 어떤 분 보니까 국민정음 하니까 못 알아듣고요. 한글 해야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정도 시간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뭐 좀 혹시 하신 말씀 있으면은 한 1시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강의는 좀 짧고 좋다고